반갑습니다. 시간은 최인훈의 광장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장이 얼마나 대단한 소설이냐면 우리나라 시인, 소설가, 평론가, 대학 교수 등을 망라한 문학 전문가들이 한국문학 100년 역사상 최고의 소설로 선정한 책이 바로 이 광장입니다. 공동 1위에 뽑힌 소설이 이상의 날개이고요. 3위가 염상섭의 3대, 4위가 박경리의 토지, 5위가 김유정의 동백꽃, 6위가 최만식의 탕류, 7위가 김동리의 을화, 8위가 이광수의 무정, 9위가 조규영의 태백산맥, 10위가 황석영의 장길산입니다. 모두가 주옥같은 소설들이죠. 조만간에 모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광장을 쓴 최인훈 씨는 1936년 함경북도 회령에서 태어났습니다. 상당히 추운 그런 곳이죠. 본래 호적상으로 36년생이고 실제로는 34년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산고등학교 2학년 때 6.25 전쟁이 발발하자 12월에 전 가족이 남쪽으로 월남을 합니다. 이어서 1개월 정도 부산의 피난민 수용소에서 지내다가 외가 쪽에 있는 목포로 이주해서 그곳에서 목포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1952년에 다시 부산으로 돌아와서 거기에서 서울 법대에 입학을 하지만 마지막 학기 등록을 포기하고 중퇴합니다. 이때 그는 자신의 첫 작품인 두만강을 집필합니다. 그리고 1959년, 그러니까 최인훈이 25살 때 자유문학지에 그레이그락부 전말기 그리고 라울전을 발표하면서 등단을 합니다. 정식으로 작가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리고 등단 다음인 1960년에 새벽이라고 하는 잡지에 이 광장을 발표합니다. 26살에 이런 명작을 썼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광장은 한국 전후문학의 새 지평을 연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국인이라면 당연히 한 번 정도는 읽어봐야겠지요. 이 광장은 최초로 출간한 이후에 지금까지 무려 205쇄를 찍었고 100만 부 이상이 팔린 소설입니다. 엄청나죠. 최인훈은 1977년에 서울예술대학 문해창작과 교수로 취임해서 2001년에 정년 퇴임합니다. 그리고 2018년 7월 23일에 84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이런 최인훈에 대해서 저명한 문학평론가인 김현 씨는 뿌리 뽑힌 인간이라는 주제를 보편적 인간 조건으로 확대시킨 전후 최대의 작가라고 평을 했습니다. 작가에 대한 최대의 찬사죠. 이 소설 광장에 대한 줄거리를 잠깐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인공인 이명주는 철학과 학생인데요. 아버지의 친구 집에 얹혀 살고 있었습니다. 이명주를 철학과 학생으로 설정한 것은 아마도 최인훈 자신이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인훈은 비록 졸업을 못했지만 대학 시절 해결 철학에 대한 논문을 제출을 했습니다. 해결 철학은 저도 재미있게 공부한 그런 사변 철학인데요. 대학원 시절에 독일어 원서로 해결의 정신현상학을 공부해 본 적이 있는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해결의 철학은 글 자체도 어렵지만 그가 전개하는 사고체계는 더 난해합니다. 이명주는 철학도이면서 또 생각이 좀 많았던 그런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처럼 밖에를 나가지 않고요. 자기만의 밀실에서 현실을 관조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월북을 해서 북한에 살고 있었는데 가끔 대남방송에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시청하는 어린 학생들은 대남방송이 무엇인지 잘 모를 겁니다. 대남방송이란 북한에서 남한의 군인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주로 38선 지역에서 방송을 했던 것을 말합니다. 6.25 전쟁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휴전선 지역에서 방송을 했었죠. 그러다가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2018년도에야 비로소 중단이 됐습니다. 이명준의 아버지가 북한의 대남 방송에 나온다고 하니까 당연히 경찰에서는 이명준도 간첩으로 의심을 한 겁니다. 그럴 때마다 형사들은 그를 빨갱이로 몰아붙이면서 혹독한 고문을 자행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그는 남한의 현실에 대해 환멸을 느끼고 월북을 감행합니다. 그러나 이명준이 기꺼이 넘어간 북한 사회도 그리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월북한 이후에 이명준은 아버지의 도움으로 신문사 편집부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일하면서 알게 된 점은 혁명의 불꽃을 기대하며 찾아간 북한에는 혁명의 거품만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북한은 직접 혁명을 일으켜서 공산주의가 된 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불꽃 따위는 없었고요. 당만 존재할 뿐 개인은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에 이명준은 크게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도 실망을 해요. 그러던 와중에 이 명준은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을 하는데 이때 나중에 아내가 될 은혜를 만납니다. 당시 은혜는 직업 무용수였는데 이명준이 입원한 병원에 유문 공연을 왔다가 이 명준과 사랑에 빠집니다. 이런 은혜와의 사랑을 통해 명준은 잠시나마 북한에 온 실망감을 보상받을 수 있었죠. 그러나 그것은 개인적 삶에 한정된 일 뿐이고 진정한 의미의 광장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때 6.25 전쟁이 발발합니다. 그는 전쟁에 뛰어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전쟁에서도 새로운 삶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는 국군의 포로가 되는데 포로 송환 과정에서 남이냐 북이냐의 선택에 갈릴길을 맞게 된 이명준은 중립국인 인도를 선택합니다. 이제 그가 나설 광장은 남쪽과 북쪽 어느 곳에도 없다는 그런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중립국 인도로 가는 도중에 그는 바다에 투신해서 자살을 합니다. 왜 그가 자살했을까요? 그것은 은혜와의 영원한 사랑을 위해서였겠지요. 그가 최후에 선택한 바다는 이념이 배제된 밀실이었던 겁니다. 그곳은 먼저 간 아내와 딸이 함께 할 수 있었다. 영원한 사랑의 공간이었습니다.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이 바로 밀실과 광장이라는 겁니다. 밀실은 자신만의 내밀한 삶의 공간이고요. 광장은 사회적 삶의 공간입니다. 바람직한 인간의 삶이란 이 두 가지 삶의 방식의 상호 관계 속에서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명준은 철학도로서의 밀실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광장을 찾아 월북하고 그 광장에서 절망을 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은혜와의 밀실을 다시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시 전쟁이라는 광장을 거쳐서 아무도 자신을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밀실인 중립국을 선택합니다. 그렇다면 이명준이 추구했던 진정한 광장은 어디일까요? 바로 광장과 밀실의 이 변증법적 지향을 통한 제3의 공간인 거죠. 해결 철학 그대로입니다. 여기에는 미래의 희망도 있고요. 현실적인 좌절도 있습니다. 이명준에게는 남한과 북한 둘 다 만족할 수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3의 공간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명준과 같은 비극적 삶의 주인공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개인주의가 팽배한 우리 사회를 좀 더 타자와 좀 더 객관화시키는 헌신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명준이 바랐던 사회가 곧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요? 바로 사회적 약자를 케어하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사회. 그래서 누구나를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회를 이명준은 생각을 했던 것이겠지요. 다음 시간에는 한병철의 피로 사회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